네, 북한이 백령도 맞은편 장산곳에서 해안포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주현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주현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NLL을 넘어온 건 아니죠? 예, 오늘 아침 한 7시 21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장산곳, 황해남도 장산곳 해안 쪽에 있는 해안포 한 발을 중국 공해상 쪽 방면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는 이제 섬광이와 우리가 궤적이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을 24시간 관측할 수 있는 탐지할 수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측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도 중국 쪽인 건가요? 그건 현재로서 추정입니다. 아, 추정인 거고요. 자, 한 발이죠. 그것도 역시 추정인 거고요. 자, 해안포라는 게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탄, 근데 해안에서 쏘는 포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의미를 그 부분에 대해 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뭐 해안포라는 포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브랜드 네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지형상 서해 해နယ် 북측 지역은 이제 이른바 암벽, 절벽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요새를 파놓고 거기다 이 용이하게 이 포를 설치했죠. 여러 가지 포를 설치해 놓고 그걸 통칭해서 해안 쪽에 설치했다 그래서 해안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통명사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명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해안포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포가 NLL을 넘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훈련 차원에서 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한 발 쐈다는 거 아닙니까? 7시 21분에 한 발이었고 해안포라는 건 사실은 직접 쏘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그 포의 종류랄지 또는 그 포가 어느 정도 위력을 떨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으로 포가 쏴지더라도 바닷속에서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력 시위를 북한이 낮은 수준에서 하는 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단 중단 조치 그 이후에 북한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지금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최초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 그 남측에 영향을 주는 또는 국제사회 지금 대북 제재 분위기에서 북한이 뭔가 한국에 또는 국제사회 대응을 보기 위해서 약간 한번 툭 던진 것인지. 간보기. 그렇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오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이 그런 남측과 국제사회 충격을 주는 차원에서 쐈다면 한 발이 아니고 최소한 뭐 수발 정도 이런 정도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발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사님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쏠린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2.16 대통령 그 선언 이후에 이제 최초의 반응이라고 교수님 말씀한 최초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제 한 발일지 몇 발일지는 정확하게 지금 저 추측 관측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성광이 또 몇 번 더 있다는 또 주민 보도도 있고 해서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대비 태세가 돼 있는지 또 한 번 더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한번 간보기 차원에서 북한에서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예견되어 있는 북한의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전방에서의 무력 전방 시위도 있을 수 있고요.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등등 무력 도발, 공개적인 도발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들은 몇 번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철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건데요. 아마 그런 처음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과거 북한이 이제 해안포 발사 사례를 보면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단 이번 경우는 아니지만 해안포 발사를 어느 정도 NLL 인접이나 쏘면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합니다. 대응 사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이에 무인기, 북한 무인기를 띄웁니다. 그건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응 사격하는 것에서 우리 군사보안 함정의 위치라든가 우리 포의 그 위치라든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사를 해서 이런 대응 패턴을 보는 이런 그 과거 사례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현재로서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군비 태세라든가 준비 태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약간 도발인지 아닌지 예. 딱 명확하게 단정하기 힘들 정도의 약간 애매한 도발.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낮은 수위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냥 훈련하다가 오발일 가능성인지는 지금 아무도 그 단정을 할 그렇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안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러니까 북한의 구형 탱크 포신을 뜯어서 이렇게 직사화기처럼 이 해안포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 상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이 이제 북한의 개념으로 봐서는 적이 상륙해서 이 상륙하기 위해 그 함정이라든가 해서 근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초 그렇게 각국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유독 이거를 이제 우리의 위협용으로 과거 뭐 NLL 무력 시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과거에도 여러 사용을 차례 하고 있죠. 있었죠. 예. 그 굉장히 많았죠. 2010년도 이후 사례로만 해도 한 벌써 10여 차례 이상 있었죠. 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할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늦게 저녁 이후 주로 주말 휴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이렇게 규칙 있는 것이 아니고 도발 패턴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토일을 쉬지 않습니까? 토일을 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쭉 그동안 도발한 사례를 보면 동해안에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연치 않게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그 6시 즈음에서 많이 해서 대부분 모든 관공서가 퇴근할 준비하고 일반 시민들은 저녁에 이제 지인들 만나서 저녁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좀 불안할 수 있게.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국민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은 뭐 지금 말씀드리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한번 잽을 날려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북한이 잽을 날리는 것들이 횟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키리졸브 훈련이 곧 재개가 됩니다. 3월 한 7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직전까지 아마 북한이 간헐적으로 NLL 이남 수역으로 아마 해안포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 이번 같은 경우는 NLL 이북 수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 방향이다. 이것은 북한이 이제 그 남측이나 국제사회의 어떤 반응들을 떠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진할 가능성이 이제 아마 3월 7일 이후부터 있을 텐데요. 그 직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사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지 이렇게 된다면 미국 항공모함의 북방 전개가 상당히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이번 한 발의 발사로 정부가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북한이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무력 시위의 그 단계들을 높여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국방 당국이 그 태세, 준비 태세를 또는 대비 태세를 제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심리적으로 남측을 자극하고 국제사를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또 냉정하게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로서는 정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국정원하고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 위협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아까 이제 오늘은 살짝 잽을 날린 거지만 앞으로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그 도발을 할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를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정찰 총국이 2009년에 이제 생겼습니다. 네. 그 정찰 총국이 이제 해외 35국 당 작전국 그리고 군의 정찰국 세 개를 합쳐서 정찰 총국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지금의 통전부장이 된 김정철이가 맡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 보면 다대포 간첩 침투했던 83년에 했던 간첩 침투는 당 작전부에서 했습니다. 네. 아웅산 테러 같은 경우는 83년에 있었죠. 군 정찰국에서 했습니다. 네. 김현희 칼기 폭파 때는 87년에 있었는데 그건 35국에서 했습니다. 이 세 개 이런 대표적인 그런 북한의 테러가 했던 공작 기관들이 다 정찰 총국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2009년이라는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격정되고 나서 1호 기관이 바로 정찰 총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정찰 총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찰 총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테러 그리고 또한 디도스 공격 등 여러 가지 지금 짜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아마 정찰 총국장 또는 김영철 데스크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아마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미 재가를 받아서 그것이 그냥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은 재가를 받아서 지금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네. 지금 정보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아까 당초 북한이 해안포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요. 자, 발사한 것은 여러 발이고요. 그 중에서 한 발의 섬광과 포성이 우리 군측에 관측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포를 쏜 것은 여러 발이고요. 한 발의 포성과 섬광이 관측이 됐다. 이건데 조금 뭐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180발이 넘어왔었습니다. 예. 육지에 타격인데, 네네. 근데 당시 그 후에 추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북한이 그 당시 쐈던 것이 400발을 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상당수가 오발이나 불발이었다라는 절반 거죠. 이상이요. 북한이 그만큼 그건 달리 말하면 북한의 해안포 관리 실태가 굉장히 이게 포탄이라는 것은 습기에 젖으면 안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화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군의 발표가 사실은 그런 여러 발을 당초 쐈는데 네. 실제 상당수가 좀 지금 오발이나 불발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나간 거는 별로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북한의 해안포 능력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 해안포 관련돼서 예.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지금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네. 이 오발이랄지 또는 그 오작동 이게 북한 해안포의 상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오랫동안 사실은 그 활용이 안 되던 그러니까 거의 퇴장 직전의 포들이 포신을 뜯어다가 해안포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해안포로 만든다기보다는 배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에다 배치해서 쏘기 때문에 그 오발들이 사실은 잘못해서 백령도에 직접 우리 민가랄지 이런 데에 떨어진다 할지 네. 이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로 앞으로 그 휘발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북한 해안포의 이 다량 발사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오발 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 대남 테러를 총괄하고 있는 정찰 총국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찰 총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네. 지금 이제 대남 담당 비서 통전부장으로 지금 자리를 옮긴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찰 총국이 사실상 이제 북한에서 대남 관련된 그런 작전이랄지 또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남 무력 시위 또 그 과정에서 정보 취합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의 대체로 최일선에서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찰 총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관계의 그런 긴장 수위가 높아갈 때 북한에서 저강도 무력 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해안포 발사가 북한의 의도에 의한 발사였다면 그 판단의 어떤 가장 실무적인 그 판단의 주체는 정찰 총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 총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남 무력 시의 수준이랄지 또는 네.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주환 기자 파악하시기에는 실제 전투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9년 이제 과거 특수8군단 우리가 네. 이 청와대를 습격하겠다는 1960년대 말에 124군 부대가 특수8군단 소리인데 이것이 이제 군에서는 이 이사께서 말씀하신 군의 인민무력부에서는 확대 재편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노동당에 있던 여러 가지 그 해외 이 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합쳐져서 이른바 그 예하에 한 10개 여단의 군사력도 이렇게 북한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도 총정찰국에서 관할하고 우리가 또 항상 북한이 대남 침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 AN2기 이것이 그 골프장 우리가 파5 롱홀 한 수백 메다의 직선거리에도 착륙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것이 레이더의 관측도 하고 여기에 다량의 이제 이런 폭풍군단 특수부대원들을 태워서 수도권이라든가 주요 요소, 이 굉장히 이제 탈북 인사들을 만나보면 예측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가기니까 임무가 평소에 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면 제가 담당이 부천우체국이라고 담당을 하면은 네. 부천우체국의 변천사를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축축될지. 그래서 목적을 다 가지고 만약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들에 대한 비정규전 일종의 게릴라전이 네. 굉장히 위험하고 그걸 총괄하는 것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현재로서는 정찰 총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 정찰 총국을 그럼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진 김영철. 자, 이 대남 대표적인 강경파 아닙니까? 예,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그 김영철은 지금 그 대남 담당 비서를 맡고 있지만 김영철은 사실은 정찰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네. 정찰국에서 사실은 대남 정세 분석관으로서 뼈가 굵었습니다. 정세 분석관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김정일의 눈에 들었고 그러면서 크기 시작했던 인물이 김영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매우 밝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북한 인물 중에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치 공작하는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같은 경우는 워낙 그쪽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서 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들을 감안해서 많이 그 천안함 때도 그랬고요. 많이 네. 그렇게 공작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김영철은 한마디로 말씀 대단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철이 군사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때 했을 때 만나본 인물들의 전언에 의해서 제가 다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나올 경우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민족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아냥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이 대단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현재 북한의 군사의 무력 시의 가능성도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아마 이제 곧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또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당분간은 사실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 또는 5월 초 북한의 7차 당대가 노동당 대회요. 네.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그 5월 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요 정도 시점까지는 팽팽한 긴장 이 속에서 그 상호 간의 무력 시위의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한편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무 우리가 급하게 대응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무력시랄지 이런 것들이 고강도로 가거나 이런 또 과정에서 우리 남측의 인명이 살상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북한이 그런 무력시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국제공조,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들을 한미 중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외교적으로 지금은 섬세하고 세련되게 한미 중의 협력 구도를 만들면서 중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더 긴밀한 협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앞서 김명철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교활하다고 말씀드린 네. 이유는 뭐냐 하면 김명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제가 예측컨대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개 도발 쪽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찰 총국이 하고 있는 공작기관입니다. 공작기관이라는 건 비공개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흔드는 일을 주로 하는 데가 공작기관, 정찰 총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스나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이버 것이고요. 테러. 네,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예전에 또 테러, 인명 네네. 살상 테러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3월 7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공개 도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과 대한민국의 군 전력들이 매우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대단히 그때는 비상 대기 상태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때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비공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도발. 네. 예. 그래서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비공개 도발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일각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 태세를 굉장히 하고 여러 전략자에서 북한에 대한 이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5월 이후에 당대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도발을 안 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름 휴가철 북한은 그런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네. 과거에도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 이때 우리가 굉장히 격양된 여론이 수년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해 8월에 56 대성호를 서해 NLL에서 NLL 침범했다는 명목으로 납포를 합니다. 납포를 해서 물론 한 달 뒤쯤에 풀어주긴 풀어줬습니다만 이런 패턴 역시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고 분기점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안 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국민들 여러분이 일부 이제 도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예.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의 무력시의 패턴이 아마 3월 7일 날 키리졸브 훈련이 열리는데 그 전에 그 해안포 발사를 간헐적으로 하고 오늘처럼 또 그 과정에서 동해상으로 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항공모함이 그 키리졸브 훈련에서 전개가 될 때 서해상으로는 경렬 비열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태안반도 앞에 경렬 비열도 정도를 넘지 않고 동해상으로는 아마 그 포항선 정도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이 그런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키리졸브 훈련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는 군사적 무력 시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에 대한 반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의 모든 군이
키리졸 훈련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엄청난 그 통신과 무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미군과 계속 할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훈련의 어떤 정보 통신 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 그 과정에서 우리 쪽의 대응 태세랄지 이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4월 30일 날 키리졸 훈련이 끝나는데 5월 초에 북한의 7차 당대, 노동당 7차 당대가 개최됩니다. 네.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직후부터 5월 초까지 며칠 사이, 요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좀 더 강도를 높여서 5월 초 7차 당대 이전에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은 이제 7차 당대를 향한 북한 나름대로 어떤 축포, 뭐 이런 쪽으로 북한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가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네. 그 시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좀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예,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좀 세련되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